저는 올해 73, 이술래라고 합니다. 살다 보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제 나이가 이 정도 될 줄은 몰랐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한 남편 이야기인데요. 제 남편은 한마디로 고집불통의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보단 일이 더 중요했던 사람. 저는 남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일에만 매달렸는지 저는 지금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히 아는 건 그런 사람과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을 꾸리면서 늘 남편 뒤에서 묵묵히 버텨야 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참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했죠. 때로는 화가 나고 서운할 때도 많았지만 이 사람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다 보면 언젠가는 그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남편은 항상 바쁘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없으면 우리 가족도 없다고 말하며 공장에서 늦은 밤까지 일하곤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 생일이나 가족 여행 같은 중요한 순간에도 일을 핑계로 빠질 때는 정말 서운했습니다. 가끔은 이 사람은 우리 가족을 사랑하긴 하는 걸까 하고 묻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미워했던 건 아닙니다. 속상하고 외로울 때도 많았지만 어쩌면 그 사람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기 방식으로 애썼던 거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꼭 옳았던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결국 제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그 이유는 아마도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삶과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건 참 복잡합니다. 때로는 사랑과 갈등이 뒤섞이고 또 때로는 서로에게 너무 늦게 깨닫기도 하죠.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가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제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겠어요? 우리 남편은 평생 일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소규모 공장을 운영했는데 그 사람에게 공장은 그냥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일이 멈추면 가족도 멈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꼭 가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기 위한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에게 중요한 날은 많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발표회, 운동회, 생일, 명절 같은 날들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날에도 공장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아이들 행사에 가자고 하면 공장은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라며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명절 아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차례를 준비하고 모이는 중에도 남편은 이미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 생일이었어요. 제가 케이크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생일인데 같이 앉아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무표정으로 한마디 하고는 쌩하니 들어갔어요. 아빠 바쁘다. 그날 아이들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눈에 실망과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려 하면 일이 사치고 여유는 낭비다며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와 대화할 기회를 점점 잃었고
저 역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벽 같은 게 생겼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다가가기 힘들어 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그 벽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딸아이는 눈물을 보였죠. 아빠는 왜 미련하게 일밖에 몰라요? 아들은 저에게 따지듯 말했죠. 엄마는 어떻게 그런 사람과 평생 살았어요? 저는 그저 남편이 가진 고집과 신념이 우리 가족에게 상처를 준다는 걸 느끼면서도 그걸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고집과 일중독은 결국 가족 모두에게 갈등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가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가족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일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답할 수 없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집안의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공장에만 매달렸고, 집안일은 당연히 제 몫이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새댁이 되자마자 병든 시부모를 모시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손 하나 쉴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 자리라며 묵묵히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병으로 누워 계셨을 때였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약을 챙기고 침대를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날 수 없을 때도 있었지만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어요. 병원 갈 돈이면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애들 학비에 보태야지.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아픈 것이여. 남편은 제가 아픈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결국 저는 참고 또 참으며 지냈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남편이 공장에서 늦게 오는 날에는 공장 일까지 도왔습니다. 기계 청소를 하거나 물건을 나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울고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주며 아이들을 달래는 제 모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게 내 팔자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남편에게 기대는 건 애초에 포기했으니까요. 요즘 기억에 남았던 것은 얼마 전에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에요. 할머니, 왜 항상 힘든 일만 해요? 그 말에 웃어주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은 하늘에 있는 너희 할아버지의 고집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혼자 감당해야 했는지 손주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제일 서글펐던 건 이렇게 고생을 해도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들을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집안일은 여자 몫이라며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 지치게 했어요.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그 시절 제 유일한 위안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이들이 잘 자라주는 걸 보면 힘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과 무관심 때문에 아이들 역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바뀌길 바라는 건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병원 한 번 제대로 가본 적 없고 한숨 돌릴 시간조차 없었어요. 그렇게 평생을 바쳐 남편과 가정을 지켰지만 돌아오는 건 고된 세월의 흔적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 보려고 했습니다.
남편의 고집이 워낙 심해서 맘대로 할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절약하며 돈을 모았어요. 늘 전세로만 전전하다 보니 한 번쯤은 우리 집이라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도 결국 남편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큰 돈을 집에 묶어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집값이 뭐 영원히 오르기라도 할 것 같아. 다 거품이야, 거품. 남편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며 집 사자는 제 말을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그래도 우리도 이제 좀 정착할 곳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전세로도 충분하다.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그리고는 나중에 집값이 싸지면 사자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저도 남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기는커녕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우리가 살던 전세집의 가격도 점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올랐고 결국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전셋집의 평수가 조금 줄어드는 정도였지만 갈수록 더 작은 집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이 친구를 초대할 공간조차 없는 비좁은 집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속으로 몇 번이나 그때 내가 더 고집을 부렸어야 했다며 자책했습니다. 모아둔 돈을 아까워했던 제가, 그리고 남편의 말에 눌려 포기했던 제가 원망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이런 제 마음을 남편에게 털어놓으려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때 집을 샀더라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에서 뭐하나. 다 지나간 일인데. 남편은 여전히 후회라는 걸 모르는 듯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가족은 벼락거지라는 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집값은 너무 비싸고 우리 형편으로는 평생 내 집을 마련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이런 현실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고집만 부리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애썼는데 왜 다 무시했냐고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돌렸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울컥한 마음을 애써 눌러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보면 그 시절 제가 더 강하게 나갔어야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제가 제 뜻을 꿋꿋이 밀고 나갔다면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저 이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해 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맺힌 미련과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부터 이렇게 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일중독과 무관심에 지쳐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딸이 결혼하면서 집을 나갔고 이어서 아들도 독립을 이유로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떠날 때마다 저는 그래도 언젠가 지 아버지를 이해해 주겠지 라는 작은 기대를 가졌지만 시간이 흐르며 자식들의 얼굴을 보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딸은 한 번은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늘 일만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딸의 말은 저희 마음을 찔렀습니다. 딸은 아버지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족에게 관심이라도 있었다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사람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마음이 멀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불쌍하다며 딸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딸의 슬픔은 제 책임 같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아버지 같은 분이랑 평생을 사셨어요? 엄마도 힘들었잖아요. 아들은 아버지의 고집스러움을 보며 엄마는 왜 그렇게 참으면서 살아야 했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 말이 억울하기도 하고 제 삶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너희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며 변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그 말이 저 자신에게도 그리 설득력 있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의 이런 비판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나는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렸다. 그게 아버지가 할 일 아닌가? 남편은 자식들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이 옳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아끼고 살면 그만이고 가족은 희생으로 지켜지는 거다. 아끼면 살면 된다는 말로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이 어떻게 상했는지, 그들이 왜 그렇게 비판적으로 변했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이런 태도는 가족 간의 소통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저 역시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남편이 자식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내 방식이 틀리지 않았다며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서 무너진 관계를 보며 깊은 한숨만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로 가득 찬 사람이라 야근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공장이 그의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어느 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공장에 혼자 남아 일을 하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남편분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소식을 듣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응급실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오른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더니 생애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당황스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이 그리 초라해 보일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하면 충분해요. 평생 가족 위해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도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안쓰러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손이 불편한 와중에도 공장 일은 누가 보나? 멈추면 안 되는데. 라며 끝까지 일을 걱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중요한 건 당신 건강이에요. 공장은 잠시 멈춰도 괜찮아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사고 후 남편은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동안 그의 손을 잡아주며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고집만 부리더니 이제야 조금 후회하는 건가요? 싶기도 했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옆에서 돌봐줄 수 있으니 다행이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 당신도 힘들겠구먼. 미안하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의 사고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식들도 병원으로 찾아왔고 서로 서먹했던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며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우리도 아버지 걱정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할 때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이제 공장도 정리하세요.
모든 걸 혼자 떠안으려고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사고는 남편에게도 우리 가족에게도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저와 자식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곁에서 끝까지 그를 돌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고로 남편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가족의 사랑은 조금씩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손을 내민 날, 우리 가족은 아주 조금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사고로 인한 통증과 불편함에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오가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생 당신을 힘들게만 했어. 미안하오.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건 결혼 이후 처음이었으니까요. 당신, 왜 이제야 그런 말을 해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내뱉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당신이 무사히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 말도 없이 혼자 고민하던 사람이 이제는 저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병실에 왔을 때 남편은 손을 내밀며 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희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물을 훔치며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서먹한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병실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남편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좀 쉬세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병실에는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따뜻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족을 떠올리며 한마디 한마디 진심을 담아 전할 때마다 우리 사이의 벽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남편은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일이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가족이 없으면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더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그제야 진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늦게 깨달아서 너무 미안하오.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이 버틸 수 있었겠나.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서운함과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지금이라도 우리를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도 남편의 변화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병실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되살아났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는 우리 가족 모두를 다시 하나로 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행과 시련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후 암 진단을 받은 날, 남편은 병원에서 나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한숨만 쉬더니 집에 와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차마 먼저 묻지는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암이라더군. 그것도 폐암 말기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정기검진이니 건강검진이니 하는 걸 귀찮아하며 살아왔습니다. 잘 먹고 잘 자면 그만이지. 조금 아파도 쉬고 연고 바르면 다 낫는데 굳이 병원 갈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말하고 병원 한 번 안 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우연히 받게 된 검진 결과가 이렇게 날벼락처럼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단 이후 남편은 한동안 말수가 줄어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답답한 마음에 왜 이렇게 속을 끓이고만 있어요? 우리도 뭘 준비하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고개만 떨군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부르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결국 진짜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 당신에게, 애들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했어. 이게 내 벌인가 싶소. 남편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무 잘 알기에 그의 후회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미처 말하지 못한 것들도 저희는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은 병상에 누워서도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에게는 내가 어릴 때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너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제게도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싶소. 당신이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소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의 서운함과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이제 그런 말은 그만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잘 보내요 라고 말하며 남편을 위로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점점 기력이 약해졌지만 마지막까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했습니다. 손주들이 병문안을 오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자식들에게는 남겨진 시간 동안 어떻게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고 가족들은 서로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당신, 나를 평생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나 없더라도 당신은 잘 해낼 거라고 믿소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가족의 품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은 온갖 생각들로 소란스러웠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더군요. 좋은 기억도 있었지만 더 자주 떠오르는 건 억울하고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고 가족들 고생만 시킨 사람이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양반이 뭐가 그리 바빠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을까? 라는 한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결혼 초에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공장 일에만 매달리면서 제 삶도 변하기 시작했지요. 저는 남편이 일터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에 불평 대신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병든 시부모를 간호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살았지요. 그럼에도 남편은 늘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대했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해야 집안이 돌아가지 않겠냐는 식의 말투와 태도는 참 많이 서운했습니다. 병상에서 그 사람의 눈물을 본 순간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듣고도 어쩐지 마음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늦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평생 참아온 서운함이 너무 컸어.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킨 양반이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동안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운 정이 고운 정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오더군요. 침대에 누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 당신 없었으면 난 오래 못 버텼을 거요. 정말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할 때 저도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 참 희한하게도 힘들었던 순간들보다는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다. 자식들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참 대단하세요. 저희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딸도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가족을 다 지켰어요.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이들의 그런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들이 고생스럽고 힘든 기억으로만 남았던 건 아니더군요. 미운 정, 고운 정이 쌓이고 쌓여 결국엔 그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젠 자식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손주들과 웃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남편이 없다는 빈자리가 크지만 그 자리를 추억으로 채워가며 살아갈 겁니다. 고생도 했고 한탄도 많이 했지만 결국 당신이었어 라고 속으로 말하며 남편을 떠올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공장일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더군요. 한날은 아이들이 집에 모여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참 고집쟁이였지.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우리를 사랑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표현을 못하는 사랑도 사랑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이들이 남편을 그렇게 받아들여 주니 고맙더군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이들이 낡은 공책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일기였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몰래 적어둔 글들이었지요. 아이들이 한 장 한 장 소리내어 읽어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노력한 자신을 스스로 다독이기도 했고 미안하다는 말을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라는 글귀를 보면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말로는 미처 다 못한 그의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더군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네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일기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이 우리에게 표현하지 못한 사랑이 일기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 순간, 가족들은 남편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제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한번 다녀와요. 가족이 다 같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나이 들어서 떠나는 첫 여행이라니. 어쩐지 마음이 허전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권유에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을 가는 길, 아이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손주들도 장난을 치며 집안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었지요. 여행지에서 가족 사진을 찍으며 남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족들이 화합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의 부재가
우리 가족을 더 끈끈하게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떠나셨지만 우리 가족은 앞으로 더 잘 지낼 거예요. 아빠가 바랐던 것도 그거였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남편이 정말 우리를 위해 노력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부족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지요. 이젠 남편의 빈자리를 추억으로 채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식들과 손주들이 저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니 더할 나위 없이 든든합니다. 남편은 없지만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그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거라 믿고 싶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일을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엔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사랑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결국 상대에게 상처가 될 뿐이라는 걸요. 살다 보면 일과 가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남편은 일로 우리를 지켜야 한다고 믿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가족들 사이의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을 통해 사랑을 전하려던 남편의 방식이 결국 가족의 마음을 얻는 데는 부족했다는 걸 생각하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병상에서 보여준 진심은 저와 아이들에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가족이란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싸우고 멀어져도 진심을 전하는 순간 다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있더군요. 남편이 평생을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마지막에야 털어놓았지만 그 진심은 우리 가족을 다시 가까이 묶어 주었습니다. 늦더라도 가족과 화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완벽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을 표현하려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은 남편의 마지막 진심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늦더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족에게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바로 사랑은 마음에만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추억하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은 늦게라도 표현하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